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미국 기준 2020년도 3월 27일 석유가요. 네거티브 프라이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가격으로 거래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즉 이 석유를 사면 오히려 돈을 받았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겠지만요.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돈 내는 거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와 유가 전쟁이 겹치면서요. 석유 저장 설비는 이미 가득 찼고 수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출할 데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요. 미국 일부 지역의 석유가 마이너스 19센트에 거래가 되었다는 기사예요. 이는 아마도 석유 생산이 시작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꽤나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원유를 둘러싸고 미국, 사우디, 러시아 이 삼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nvest in your life, Researcher TV.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존에는요 50달러에서 60달러에 있던 이 유가가 벌써 3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이 10달러대까지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정말 극단적인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원유 전쟁에서 유가가 정말 심상치 않게, 그러니까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 유가 전쟁은 처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과거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면요. 지금 보시면 총 7번의 유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2014년도부터 2010년도에 일어났던 바로 이때의 유가 전쟁이에요. 이때를 보면요. 신흥국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됐어요. 이 말은 곧 석유 수요가 떨어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석유 수요가 떨어지면 원래 이 원유 시장은요. 오펙이라는 합법적인 카르텔 조직이 있어서요. 이 공급량을 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오펙에서요. 감산을 해서 공급량을 줄여버려서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상쇄시키는 전략을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원래 잘 유가를 관리했었는데요. 이 셰일가스 혁명이 일어나면서요. 비오펙 국가에서 생산량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요. 오펙에서 가장 1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우디가 감산을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원유 전쟁이 시작된 건데요. 바로 이 기간은요. 20개월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20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2010년도 2월 사우디와 러시아, 베네수엘라, 카타르가 원유 생산 동결에 합의하면서 원유 전쟁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경제에서도 글로벌 이제 저점 통과 기대감이 유입되었고요. 이제 유가가 가격이 하락되면요. 수요 증가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과거 유가 하락 때도 매번 그랬거든요. 그러면 유가 하락에 따른 수요 증가는요. 이제 정유나 화학 업체 같은 경우는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인 정제 마진율이 개선됩니다. 그래서 점진적 가격 안정화로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번 상태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보인다는 거죠. 일단 2014년도에서 2010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면요. 지금 보시면 2015년도 1월 이때부터요.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이 벌어집니다. 치킨 게임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요. 이제 1차선 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마주 오는 겁니다. 박으면 서로 둘 다 죽겠죠. 그런데 이 차선이 하나인데 무서우니까 누군가는 핸들을 돌립니다. 그러면 이 차선을 벗어난 사람은 역시나 죽지만 차선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간 사람은 그대로 차선을 가서 쭉 살아남겠죠. 바로 치킨 게임은 이겁니다. 이제 경쟁자가 다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살아남을 때까지 전쟁을 하는 것을 치킨 게임이라고 말하죠. 바로 그 전쟁이 이제 원유 시장에서 201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내용을 보면요.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감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쭉 감산을 했어요. 왜냐면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이게 다 국유기업입니다. 정치적 수도 있고 이제 나라에서 통제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셰일가스는요. 국유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사기업입니다. 유가를 감산 합의 거부하고 수요가 떨어지니까 유가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셰일가스 업체들은요. 돈이 안 되니까요. 상당수 업체들이 많이 파산을 했고 그리고 돈이 안 되니까 이제 생산량을 감축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약 2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버틴 미국은요. 이 전쟁이 끝나고 빠르게 생산량을 증대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 가장 많이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되었는데요. 언제나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번 유가 전쟁도 말이죠. 그런데 이번은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뭐냐면 바로 전례 없는 상황이 터졌다라는 거죠. 바로 코로나빨이 터지면서요. 초저유가가 장기 국면에 들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지금 세계 경제 매우 괜찮았습니다. 미국 경제도 매우 좋았고요. 중국과 무역 전쟁도 일단락되면서 괜찮았고 역시나 일본, 유럽도 모두 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시작한 이 질병 사태가 이제 미국과 선진국 유럽으로 급격하게 퍼져나가면서요. 지금 수요가 얼어붙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나오는데요. 이달 글로벌 원유 소비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일평균 1,500만에서 2,200만 배럴이 급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원래는 기존 정상일 때는 1억 배럴이었거든요. 지금 업계에서는 2,500만 배럴까지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순식간에 전에 예측치도 못한 상황에서 25% 수요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이 상황이라면 오펙 기구는 공급량을 줄이겠죠. 25%까지는 다 줄이진 못하더라도 대폭 감산을 하면서 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전례 없이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량을 늘어버린다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우디와 러시아 둘 다 손해보는 이 전쟁을 도대체 왜 일으켰을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미국의 셰일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를 볼 때는 러시아가 감산 합의를 거부해서 사우디가 러시아를 한 방 먹이려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보고 있지만요, 그 안의 속내를 보면 오히려 러시아와 사우디가 증산에 합의한 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공통의 목적, 그러니까 타겟은 미국의 셰일가스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미국은요,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이지 수출하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소비하는 1등 국가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바로 이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면서요, 그 판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가 당시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요, 그때 공약이 바로 에너지 자립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각종 규제에 묶여 있었던 이 셰일가스에 대해서 규제를 풀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셰일가스 안에 있는 원유나 천연가스를 채취하려면요, 그게 이제 파쇄수화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나 이런 것들을 바로 싸가지고 이제 채취하는 건데, 이제 물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환경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와 그 과거 정부에서는요, 이 셰일가스가 이제 채산성이 낮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 오염이 심하니까 이거를 규제로 해서 막아놨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번에 당선되면서 그거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걸 적극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원래 사우디는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 국가입니다. 이제 트럼프가 에너지 자립,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석유 수출 많이 할 거야 라고 나오자요, 바로 경고를 합니다. 당연하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 중 하나인데, 이제 트럼프, 미국이 만약에 원유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다면 이 둘 관계가 끈끈한 게 좀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있는데, 아무래도 사우디가 원유에서 힘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발언권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됐는데, 미국이 원유 부분에서 에너지 자립을 한다면요, 사우디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우디는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라는 그런 표면적인 이유를 들면서요, 이제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공약을 실천했고요, 이 셰일가스에 대해 규제를 대폭 풀면서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석유 수출국이 됐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2019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수입하는 것보다 수출이 더 많은 국가가 됐고요,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이기도 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석유를 소비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이 석유 에너지 수출 비중이 줄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북미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미국이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지니까요, 이제 더 이상 중동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서 과거에는 미국은 원유 생산 소비국 1등은 과거에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중동 리스크나 이란, 이라크, 사우디 이런 부분에 분쟁이 생기면요, 항상 원유가 급변동하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가 70%인데 이 소비가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요, 항상 미국이 좀 중재하는 역할과 조금 이제 져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제 관계가 형성이 많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중동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이란과 핵무기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이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정말 미국과 한 협정을 잘 지키고 있었음에도 대통령이 바뀌면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해버리고요, 엄청나게 큰 산이적 제재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란 같은 경우도 원유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란을 제재하면 이제 이란이 원유 공급량을 대폭 줄여버리면요, 유가가 오릅니다. 유가가 오르면요, 미국이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가 70%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상승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 말은 곧 미국의 경제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중동의 눈치를 봤어야 됐는데 에너지 자립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제 전혀 그런 거 없이 미국 맘 편한 대로 중동을 공격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그 발언이 점점 세집니다. 트럼프가요, 이렇게 말했어요. 중동 원유가 아예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동맹국들을 도울게, 그러니까 사우디나 이런 동맹국을 도울게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과거와는 전혀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요, 미국이 중동에서 차지하는 그런 강대함이 살아났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셰일가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 2008년도 그때부터 나왔어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는 $30, $40에도 팔아도 수익이 났는데요, 이거는 보시면요, 처음에는 손익분기점이 $100를 상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미치면요, 이걸 팔아도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개발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기술 개발이 되고 혁신이 이루어지면서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2014년도 아까 보셨지만 원유 전쟁에서요, 이 셰일가스들이 대폭 구조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기업들은 망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그 망한 기업들을 사면서요, 대폭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셰일 오일이요, 약 $40 초반대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와 비교했을 때 이 셰일가스가요, 이 손익분기점이 대폭 내려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셰일가스를 생산하는 양이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미국에는요 50조 달러나 되는 셰일가스가 이미 묻혀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셰일가스는요 원유 같은 경우는 중동 국가에 많이 이제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셰일가스는 그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되게 고루 분포가 돼 있다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미국에 많이 돼 있는데 미국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지금 이 BEP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미국의 입김이 점점 더 세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입김이 세진다라는 건요 러시아와 사우디의 국제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사실 러시아, 미국은 계속해서 앙숙이죠. 대결 구도입니다. 근데 사우디와 미국은요 전통적인 우방 국가예요. 그런데 이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면적으로는 러시아가 이제 감산을 거부해서 사우디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원유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만 속내를 보면 사실상 사우디와 러시아가 손을 잡고요 바로 이 미국의 셰일가스를 공격하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와 미국의 동맹이 조금씩 균열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조짐은 과거부터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요 바로 사우디가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꽤나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사우디 석유 생산 시설을 걸프전 이후 최대 타격을 받은 거랍니다. 그런데 조금 황당한 게 뭐냐면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방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나라 3등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전투기에 뚫린 게 아니라요 단 드론 10대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아브까이크라는 곳이 타격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사우디 석유 생산 체계의 심장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우디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것과 같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일평균 산유량이 뭐 1000만 배럴이라고 단순 계산한다면요 이때 타격을 받은 게 약 500만 배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생산량의 50%를 갑자기 생산하지 못할 리스크에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브렌트유가요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이런 중동 리스크 때문에 원유 가격이 급등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가장 많은 타격을 받아서 발빠르게 중재를 했지만요 이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전통적인 순위파고요. 이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시아파입니다. 그런데 이 반군을 지원하는 뒷배경이 이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강경대응을 시사했어요. 그래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지만요. 결국 이란이 뒷배우라고 확실하게 말은 했지만 그렇게 끝나고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가장 최동맹이 미국이고 앙숙인 국가가 뒤를 봐준다는 것을 확실하게 조사 결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액션을 취해주지 않으니까 사우디 쪽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섭섭한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사우디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미국을 믿어하지 못해서 사우디는 유전 피습 이후 대화 외교에 박차했다고 합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세계경제 화약고라고. 굉장하게 미사일을 많이 쏘고요 한국, 북한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싸우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랬어요. 이에는 이 그러니까 어떤 미사일이나 이런 공격이 들어오면요 사우디도 바로 그에 맞춰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가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요 가장 우방 국가인 미국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이나 국가가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미국이 에너지 자립이 되면서 조금씩 원래대로라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우디도 발빠르게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미국은 기존 같은 경우는 닉슨 독트린을 1980년대에 채택한 바 있어요. 바로 내용을 보면요 한마디로 너네가 무력 사용하면요 우리도 무력 사용 불사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 대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균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1973년도 이후에요 미국에서만 약 197조 원의 무기를 구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에서는요 사우디는 한마디로 VIP 고객이에요. VIP 고객이라서 과거에는 서로 잘 관리를 해줬다 이겁니다. 왜냐면 에너지 자립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가 원유를 가장 많이 수출해주니까 그런 중동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 이제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윈윈하고자 미국이 잘 도와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씩 깨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뭐냐면요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로 이 살인 사건이에요. 이 사람은 사우디 정부를 욕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도 2017년도 이후부터 사우디 정부의 부정부패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발하고 이제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다녔으니까 아무래도 사우디 정부에서는 굉장히 꼴 보기 싫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죽이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우리 과거에도 뭐 박정희 시대 때나 이럴 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2020년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우디가요 이 언론인을 죽였습니다. 근데 언론인을 죽인 게 얼마나 섬뜩하냐면요 터키 총영사관 안에서 끌고 가서 목 졸라 살해했다라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요 사우디가 이를 부인했어요. 이 터키가 조사를 해보니까 CCTV랑 녹취 파일이나 이런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오니까 압박을 한 거죠. 그렇지만 미국이 잘 조사해서 이제 사우디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역시나 미국 같은 경우가요 트럼프가 이를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죽인 건 맞다라고 시인했지만요 시신은 자기도 모르겠다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대한 사건이 두 개가 터지면서요, 사우디는 미국한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예전만큼 사우디의 활용 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요, 이 트럼프는요 정말 자국 우선주의예요. 우리 트럼프가 되면서요, 미중 무역 전쟁도 일어났고, 우리나라도 뭐 철강이나 이런 것들도 뭐 관세 매기겠다, 불공정하다, 일본도, 미국이 완전 다르게요,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역시나 그건 그거고 우리 무기 사주라 라고 하면서요, 의회 승인 없이 무기 수출을 추진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 카쇼크지 살해 사건이 일어나면서요 1년 넘게 사우디에 대한 20억 달러의 규모의 무기 판매를 막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는 아까도 보셨지만 197조 원이나 되는 돈을 1973년도 이후부터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속해서 꾸준히 사왔고 있었는데, 사우디 정부가 굉장히 잔인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미국 의회에서 이를 막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요, 그건 그거고 어쨌든 간에 이걸 수출해야 우리 경제에 좋은 거니까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무기 수출을 추진했다라는 거죠. 사우디 입장에서 볼 땐 당연히 무기를 사는 건 좋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용당하는 꼴이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우디와 미국이 조금씩 과거와는 다른 그 친함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조짐이 보여요. 그 조짐은 바로 이 주식 종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이게 뭐냐면요, 사우디가 원래 테슬라의 대주주였습니다. 지분을 5% 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사우디가요 언제 팔았냐면요, 그러니까 이때 저 400달러가 조금 넘었을 때 테슬라의 지분을 99.5%, 그러니까 거의 전량을 다 처분해버렸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요, 이때 만약에 처분 안 했으면 이때 주가가 2배나 더 갔어요. 어마무시하죠. 그런데 사우디가 이미 2019년도 말에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우디가 굳이 이걸 팔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의 배경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때쯤부터 원유 전쟁을 일으키려고 아무래도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준비했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원유의 입장에서 볼 땐요, 가장 눈에 가시가 바로 전기차일 거예요. 사실 이제 유가나 이런 부분이 비싸면 사람들이 이제 전기차를 많이 사지 않습니까? 차값은 비싸더라도 내가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싸다 보니까 전기차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전기차 시대를 연 게 테슬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 볼 때는 테슬라가 굉장히 거슬렸을 거예요. 국가에서 볼 때는 거슬렸지만, 하지만 이제 전기차가 꾸준히 성장하는 것들도 자기네도 눈에 보이니까 이 국부펀드에서 투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사우디는 테슬라와 꽤나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 테슬라 CEO 머스크 같은 경우는요, 워낙 이런 상장하고 나서 뭐 공매도도 다 하고 뭐 전기차 너네 시장성이 없다 이런 부분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요,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는 기사를 내버립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그래서 당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이때 막 검찰에 고발되고 막 조사받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사실 상장 폐지하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돈을 누가 대주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 사우디 국부펀드가 대준다라고 머스크가 직접 말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면요, 상장 폐지에 필요한 돈이 얼마냐면 79조랍니다. 약 80조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이 사우디가 강력하게 지원을 해준다라고 이미 약속을 받았대요. 여기 보시면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난 7월 31일 미팅에서 비상장 전환을 추진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강력한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볼 때요, 꽤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무려 상장 폐지를 추천을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80조 원의 돈에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라고 할 정도로요, 테슬라와 사우디의 관계는 꽤나 끈끈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쩐 일에선지 2019년도 말에요, 이걸 전량 처분해버립니다.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요, 돈을 2배는 더 벌었어요. 왜냐면 주가가 그 이후에 400달러 초반이었는데요, 880달러까지 갔으니까 2배나 더 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우디는 그 당시부터 이미 원유 전쟁에 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금씩 준비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요, 참 고민이 많아요. 이게 이제 중동 국가 이제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사우디가 가장 커요.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요 20배나 커요. 근데 이 인구가요 3,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20배나 큰데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이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넓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이 중동에서요, 가장 경제력이 센 국가는 바로 사우디입니다. 사우디가 맹주예요. 근데 사우디는 이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종교전쟁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간단하게 말하면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어져요. 근데 이 사우디는요, 바로 수니파입니다. 대표적인 수니파고요. 여기서 이란 같은 경우는요, 대표적인 시아파입니다. 서로 종주국이에요. 그러니까 한일전이나 마찬가지 정도로 굉장한 안숙이에요. 근데 원래 이라크는요, 사담 후세인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우디 편이었어요. 그런데 사담 후세인이 미국에 의해서 제거가 되면서 그때 이후로 시아파가 많아지면서요, 지금은 이제 이란과 밀접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사우디와 이라크가 이란을 압박하는 이제 우위에 있는 위치였다면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이라크와 이란이 힘을 합치면서 점점 중동 국가에서 발언권이 세지고 있고 사우디는 점점 영향력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우디가 이번 원유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요, 이제 대외적으로 볼 때는 미국과의 동맹이 조금씩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하면서 전혀 자국 외에서 발생한 일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이지만요, 사우디는 조금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한테 조금은 힘을 과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원유 전쟁에서 속내는 셰일가스를 건드리는 거고요. 사우디가 속해 있는 중동 국가로 돌아와 본다면 지금 이란과 이라크에 밀려서요, 이 중동에서 점점 영향력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셰일 산업을 공격해서 다시금 미국과의 끈끈한 동맹을 바탕으로 나가서 이 중동에서 과거에 있었던 맹주 역할을 하려고 이번 전쟁에 참여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 참여한 이유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러시아가 지금 보시다시피 땅덩이가 이렇게나 많이 넓어요. 그죠? 엄청 넓은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 최근에 2018년도에요. 터키라는 국가요, 송유관을 연결하는 사업을 성공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거리가 약 1300km 정도 된다고 해요. 1300km 정도가 되는데 이 거리를요, 송유관, 그러니까 해저로 해서 송유관을 만들어서요, 완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땐 이래요. 이제 터키라는 국가와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같이 견제하기 위함이란 거죠. 근데 사실 터키는 러시아와 원래 친하지 않았어요. 원래 터키는 미국과 친했는데 2016년도에 터키에서 이제 쿠데타 세력에 대한 정보가 있었는데요, 그걸 러시아가 바로 파악해서 터키한테 줍니다. 그래서 터키가 그를 제압할 수 있었어요. 그것을 계기로 러시아가 가까워지게 되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번에 송유관을 완성하면서요, 장기적으로 터키와 끈끈한 관계를 할 수 있는 판을 깔아놓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미국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도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터키에 원유나 원자재를 수출하면요, 그만큼 미국이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굉장히 언짢죠. 그런데 이 러시아가 이거에 끝난 게 아니라요, 바로 이 독일이라는 국가와요, 다시금 2500km 이거에 달하는 거리를 해상 수송관을 만듭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를 노드스트림 2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공정이요 2400km가 넘는데요, 2300km까지 완성됐어요. 공정이 거의 90%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뭐 미국 땅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유럽 땅입니다. 전혀 뭐 법을 어긴 게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요, 2020년도에요, 이거에 대해 제재하는 법안을 발효시켰습니다. 트럼프가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서명을 한 이유는 그거예요. 독일, 너네 우리한테 에너지 사라. 러시아한테 사지 말고 우리 거 사라, 이겁니다. 근데 독일이 말을 듣지 않고요, 러시아와 잘 협력을 해서 이 송유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게 독일이란 국가지만요, 이 송유관을 만드는데 뛰어든 기업들은 유럽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뛰어들었어요. 뭐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회사들이, 다국적 회사들이 다 뛰어들었기 때문에 이 유럽에 대한 러시아가 영향력이 굉장히 증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굉장히 언짢은 거예요. 지금 여기다 이렇게 해상으로 연결하는 관을 만들면 이게 뭐 1, 2년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기존에는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이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유럽에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경유하다 보니까 10년 단위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끝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끝나면 10년 단위 연장을 했는데 이것을 1년만 연장한다고 해요. 왜? 1년 연장 뒤에는 이게 완공되니까 이제 이걸로 경유할 필요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유럽에 에너지를 판다 이거죠. 그럼 당연히 유럽 안에서도 미국의 역할하는 독일과 가까워진다는 거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도 안 되게 미국이 제재를 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덴마크 회사는요, 이것을 공사하는 도중에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완공시킨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미국이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두 가지를 막을 수는 없어요. 이미 다 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화나죠.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깡패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이를 매우 갈고 있을 거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러시아의 아픈 과거 기억인데요,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약 20개월 동안 원유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사우디와 러시아가요, 힘을 합쳐서 이 미국 셰일가스를 없애려고 감산 합의를 거부해서 증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미국 회사들이 망했어요. 하지만 이때 감산,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 딱 지나고 나니까요, 거짓말같이 미국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원래 치킨 게임은 이거예요. 승자가 살아남고 패자가 이 판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과실을 다 먹는 거예요. 우리 국내 사정으로 보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과거 이 디램에서 치킨 게임을 벌였는데요, 그때 미국과 대만 회사들이 다 망해서 판을 떠나서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과실을 다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셰일은 떠나지를 않았어요. 많은 회사들이 파산했는데 거짓말같이 살아났고 더욱더 생산성을 향상하면서요, 결국 지금 셰일가스가 엄청나게 큰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과거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산한다고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돈은 돈대로 못 버는데 또 미국한테만 좋은 꼴이 될 거라는 계산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러시아는요 이번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나왔을 겁니다. 과거 이때 2016년도에 최저가가 얼마였냐면요 바로 26달러였어요. 그 말은 이번은요 적어도 20달러 이하까지 떨어뜨릴 거예요. 왜냐면 26달러에도 살아남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셰일가스의 기초체력보다요 이때 셰일가스는요 훨씬 더 생산성이 좋아졌다는 말이에요. 기업이 건전해졌다는 말입니다. 물론 후기 등급에 있는 종목들이 많겠지만 그 기업들이 파산한다고 하더라도요 바로 안전한 기업들이 그 기업을 사가지고 생산성을 더 높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 미국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이번 원유 전쟁은요 20달러 밑으로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게 합당해요. 왜? 26달러에서도 미국 셰일가스가 버텼으니까. 그러니까 이 판은 과거 2014년도에는 20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20개월 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런 재정 수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꽤나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보시면요. GDP 대비 원유 수출 비중 상위를 보면요. 사우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21%입니다. 그죠? 근데 러시아는요 12%예요. 이건 뭐냐면 원유 가격이 폭락하더라도 노출되는 익스포저가 러시아가 조금 더 낮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외환 보유국이 많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거의 500억 달러만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체력 부분은 러시아도 절대 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타격이 올 때 러시아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단단하게 미국 셰일가스를 죽이기 위해서 이 판에 뛰어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의 속내를 알아야 됩니다. 이 판에서 과연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까 그걸 봐야 되는데요. 먼저 트럼프는 여기 보시다시피 재선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이 이번에 연기됐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참석을 고대한답니다. 이 말은 11월 달에 있는 대선에서 자기가 당선돼서 참석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을 더 하고 싶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그 공화당이 어떻게 이겼는지 그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붉은색이 다 트럼프가 이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트럼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셰일가스가 어디 많이 있냐면요. 지금 여기 공화당이 이긴 부분 있잖아요. 이 빨간색 부분. 이쪽에 셰일가스가 엄청나게 많이 매장돼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트럼프를 지지했던, 그러니까 트럼프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너지 자립이 되지 않았잖아요. 왜? 각종 규제로 이 셰일가스를 막았잖아요. 환경 오염 때문에. 근데 트럼프는 에너지 자립이라는 공약을 걸었고 규제를 철폐하면서 셰일가스 혁명을 일으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라도 에너지 자립을 했고 실제로 많은 대다수 중산층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번 유가 때문에 만약에 셰일가스가 파산을 한다면요 표심이 민주당으로 바뀔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확실하게 대통령 재선을 하고 싶으면요 이 셰일가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대통령 당선될 때 나를 뽑아줘 국민들이 많이 사는 이 지역구의 마음을 잡아야 돼요. 그 지역구의 마음은 바로 이 셰일가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지금 트럼프는 굉장히 급해요. 지금 유가가 심상치 않거든요. 2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10달러대가 코앞이에요. 근데 이 10달러대는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과거 2014년 2010년도 26달러였는데 10달러대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급해졌습니다. 트럼프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사우디 왕세자 이제 차기 국왕이죠. 그리고 푸틴에게 전화를 했는데 형식적으로 대화를 나눈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그냥 간을 본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 야 너네 떨어지면 사우디 너네도 손실이고 러시아 너네도 손실이잖아. 그치? 우리 다 손실 보는 거 왜 하냐?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우리 일단 대화하자. 이렇게 일단 판을 깔아 놓는 거예요. 이게 맞죠. 러시아와 사우디는 판을 깔 의지가 없어요. 왜? 둘이 감산을 합의를 한 게 아니고 증산에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요. 타깃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는 뒤로 이렇게 느긋하게 있고 미국이 판을 깔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역시나 트럼프가 지금 판을 깔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가 바로 급하게 전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미국 셰일 기업이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을 한다는 건 심상치 않아요. 근데 이 기업이요 과거에요 18조 원까지 몸값을 받았습니다. 대충 시가총액을 18조 원이라고 한다면요 지금 현대차가 18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 정도의 기업이 파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심각성이 느껴지시죠? 미국 셰일 기업 이름이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인데 뭐 파산을 했네요. 아무튼 이 화이팅이 파산 보호를 신청한 거예요. 기업이 파산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이 18조 원이면 얘네가 셰일가스를 채굴하기 위해서 회사채나 부채를 엄청 땡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휴지 조각이 될 위험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볼 때는 이래요. 조금 심상치 않구나. 조금은 위협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코로나라는 대형 산불이 생겼는데요. 지금 이 유가 전쟁에 있어서 불씨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코로나만큼 커질 수 있는 이 불이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꽤나 심각합니다. 내용을 보면요.
떠돌이 유조선이 속출한대요. 이제 원유를 실으면 이제 그걸 유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우디가 이제 원유를 수출하면 우리나라가 수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유조선에 실어서 우리나라로 오겠죠? 그 우리나라에서 뭐 SK나 뭐 여러 이제 정유 업체들이 그걸 사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쓰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까 보셨죠? 하루에 1억 배럴입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2,500만 배럴이 증발됐어요. 왜 증발되냐면요. 이 코로나가 전염성이 매우 강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뭐합니까? 자가 격리시키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우한 도시를 봉쇄하지 않았나요? 지금 미국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하면서요. 도시를 봉쇄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원유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3등이 인도거든요. 인도도 역시나 21일 동안 이 국민들에게 이동하지 말라고 권고했어요. 이동하지 말라는 거는 기름을 쓸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 공장이 안 돌아가고 차를 타지 않으면 휘발유나 경유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원유를 쓸 만한 요인이 아예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은 게 항공업 아닙니까? 항공업도 기름을 넣잖아요. 가장 품질이 좋은 항공유를 넣는데요. 그 항공유도 지금 아무도 수입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조선은요, 이걸 꽉 찼어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받아줄 국가도 없다 보니까 이게 바다에 저장할 수 있는 부유창고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저장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조선은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요, 가장 먼저 손길을 내민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차원에서 너네 이거 가져와. 우리 창고에 보관하게 해줄게. 지금 이러한 정책을 펼친다라는 거죠. 일단은 미국은 대화판을 깔 거니까 대화할 때까지만 니네가 버텨라. 지금 이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마지막 카드는 뭘까? 바로 이 카드예요. 근데 노펙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담합에 참여한 나라에 대해 주권 면제 원칙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나 예를 들어 러시아가 담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이 이 두 나라를 혼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웃긴 건데 그거는 어쨌든 이제 미국이 경제 패권을 가지고 있고 천조국이고 달러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이 법안을 슬슬 만지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오펙에서 가장 종주국 역할을 하고 있는 사우디를 미국에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법원이요. 이 사우디의 반독점법 위반 판결을 내리면요. 미국 내 사우디 자산이 다 동결됩니다.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요. 미국이 지금 북한을 이렇게 제재하고 있거든요. 관련 자산을 다 동결하고 달러를 아예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목을 칠 수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카드는요. 과거 대통령에서 계속 추진이 됐어요. 하지만 뭐 상원이나 하원에서 막히거나 특히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부시 대통령이 직접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이번 사우디 언론에서 어떻게 말했냐면요. 트럼프라면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 트럼프가 자국 보호주의만 하다 보니 그리고 에너지 자립을 하다 보니 다른 나라에 관심도 없고 관심을 쓸 필요도 없으니까 사우디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를 사우디도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대화판에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나오지 않는다라면 미국이 정말 노팩을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미국이 2조 달러 썼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최근에 2조 달러를 추가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단순해요. 미국이 이 판에서 이기려면요. 셰일가스 회사채 다 사주면 됩니다. 투기등까지 싹 다 사주면 돼요. 그렇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면요. 이 판이 굉장히 길어질 거고 셰일가스가 많이 살아남을 겁니다. 단 그 기간 동안 매우 고통스러울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는 11월에 재선이 있어요. 당장의 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트럼프는 지금 3월이니까 8개월, 그러니까 7개월 안에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랄 거예요. 지금 판은 미국 측에서 엄청난 당근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것을 제시하면 러시아와 사우디가 그것을 보고 어느 정도 반응은 하겠죠. 그 부분이 바로 유가의 저점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요. 정말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사우디는 장기간으로 가길 원하지만 트럼프는 대선 때문에 짧게 끝내길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한 물꼬는 미국이 트는 게 맞고 미국에서 어떤 시그널이 나오냐에 따라서 증시가 반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